박서연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는 붉은 표지의 혼인관계 증명서 두 통이 놓여 있었다. 번호를 부르는 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몸을 일으키자 고현준은 이미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다. 빨리 와. 고현준이 뒤를 돌아보며 재촉했다. 그의 시선은 박서연의 얼굴을 쳤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았다. 창고 안에 직원이 서류 두 장을 내밀었다. 정보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면 설명하세요. 박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펜촉은 박서현이라는 이름 위에서 맴돌았다. 3년 전 혼인 계약서에 설명할 때만 해도 떨렸던 이 손이 지금은 너무나도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한 획 한 획 정성껏 이름을 써내려갔다. 검은 잉크 자국이 종이 위에 내려앉으며 이 결혼 생활에 마친 표를 찍는 듯했다. 고현주는 훨씬 더 빨랐다. 거의 훑어보기만 하고 순식간에 이름을 날렸다. 필체마자 조급함이 묻어났다. 직원은 서류를 챙겨가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프린터가 위닝거리 새로운 증명서를 뱉어냈다. 붉은 혼인 관계 증명서는 회수되고 그 대신 먹색 표지에 이혼하기는 서류 두 통이 돌아왔다. 다 됐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다. 제3분할 협의서는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 두 분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고현주님 먼저 대답하며 자신의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박서연도 자신의 서류를 집어들었다. 단단한 표지에 손끝이 닿자 차가운 감촉이 피부를 타고 귀여워 봤다. 그녀는 바로 가방에 넣지 않고 그대로 손에 쥔 채였다. 접수실을 나서자 고현주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박서연은 화면 상단에 뜬 메시지 미리 보기를 보고 말았다. 유나 현준 씨 병원 도착했어요. 다 끝났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순간적으로 이혼 서류의 모서리를 꽉 쥐었다. 손마디가 아플 정도였다. 또 할 말 있어? 고현주님 휴대폰을 집어넣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역력한 자증이 묻어났다. 협의서에 다 썼잖아. 집은 내 앞으로, 예금은 반반, 문제 없지? 차는 당신 명이니까 당신이 가져가고 이만하면 됐지? 확실하잖아. 박서연은 고개를 들어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결혼 3년. 그녀는 처음으로 이 남자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눈썹뼈는 짙하고 눈빛은 늘 어딘가 무심했다. 예전에는 그것이 시크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저 낯설게만 느껴졌다. 이해 없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한테 알려줘야 할 게 있어요. 뭔데? 고현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를 보는 눈빛은 마치 귀찮은 골칫덩이를 보는 듯했다. 질질 끌지 마. 나 시간 없어. 지난달에 당신 회사에서 신청했던 추가 투자금. 박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거 우리 아버지가 승인해 주신 거예요? 고현준이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피식 웃었다. 박서연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 집안 도움 없었으면 나 고현준이 성공 못했을 거란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는 한 걸음 다가서 며 비꽃은 투로 말했다. 결혼할 땐 철가 도움 안 받기다니 이제 와서 이혼하니까 그 소리가 나와? 그런 뜻 아니에요. 박서연은 반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그냥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돈 나 때문에 가능했다는 걸. 고현준이 얼굴이 굳어졌다. 박서연, 우리 이미 이혼했어. 그걸로 날 협박이라도 하려는 거면 그럴 필요 없어. 회사 지금 규모의 그 돈 없어도 무너지지 않아. 알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지퍼를 반쯤 올리다 다시 멈췄다. 고현준이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기억나요? 창업하겠다면서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엄마한테 받은 예단 몰래 꺼내서 4천만 원 못 해줬던 거. 다 지난 일이잖아. 고현준이 말을 잘랐다. 지금 내가 당신한테 배당금 안 줬어?
작년에 사준 그 오피스텔도 있잖아. 그 오피스텔 계약금 우리 아빠가 내주신 거잖아요. 박서여시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이 회사 자금이 빡빡하다고 해서 우리 아빠한테 빌려달라고 부탁했었죠. 아직도 안 갚았고요. 고현준의 안색이 더욱 험악해졌다. 박서연, 오늘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옛날 얘기 꺼내서 뭐하게? 아니요. 서연은 가방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목소리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냥 당신이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게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몸을 돌려 로비 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하이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렷한 소리를 냈다. 입구에 다 달았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까 시간 없다면서요. 병원에 이뮤나 씨 산부인과 검진 같이 가주려는 거죠. 고현준이 확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휴대폰 비밀번호. 아직 우리 결혼 기념일이잖아요. 박서여 씨 가볍게 웃었다.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을 때 휴대폰을 서재에 두고 갔더라고요. 그 여자가 검진 시간 물어보는 메시지. 내가 봤어요. 고현준이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졌다. 마치 비밀을 들킨 아이처럼 목소리도 거칠어졌다. 봤으면 어쩔 건데. 박서연, 우린 이미 감정 끝났잖아. 나랑 유나는 진심이라고. 알아요. 서엿은 문을 밀었다. 밖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조금 눈부셨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이혼에 동의해 준 거예요. 그녀는 문 밖으로 나와 구청 계단 위에 섰다. 초가을 바람이 제법 세게 부르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머리를 기디로 넘기고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 가장 위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연아 다 끝났네? 박진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걱정이 묻어 있었다. 네, 끝났어요. 서엿은 멀리 보이는 차들의 행렬을 바라보았다. 아빠, 박 부사장님 시켜서 고현준 씨 회사에 투자했던 자금 전부 해소해 주세요. 모든 거요. 작년 추가 투자금이랑 기존 장기 협력 프로젝트까지 전부 중단시켜요. 전화기 저변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한 거냐? 확실해요. 서엿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 사람은 그럴 가치가 없어요. 알겠다. 박진태는 더 묻지 않았다. 지금 바로 박 부사장한테 처리하라고 지시하마. 데리러 갈까? 아니요. 저 차 가져왔어요. 서연이 말했다. 혼자 좀 있고 싶어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전화하거라. 전화를 끊고 서연은 난간에 기댄 채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화면은 통화기로 페이지에 멈춰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잠그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몇 분 지내지 않아 고현준도 나왔다. 그녀는 서연을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다더니 아무 말 없이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가 검은색 벤치에 올라타는 모습을. 저 차는 작년에 회사가 흑자를 냈을 때 산 것이었다. 그는 당시 웃으며 말했다. 연아 앞으로 이 차 타고 드라이브 시켜줄게. 이제 그는 저 차를 몰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 벤츠가 시동을 걸고 금세 차들의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곧 보이지 않게 되었다. 서연은 몸을 돌려 자신의 차로 향했다. 흰색 비트, 결혼 전에 산 차였다. 고현주는 늘 이 차가 너무 유치하다며 바꾸라고 했지만 그녀는 바꾸지 않았다.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저 운전대에 엎드려 있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등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절친 주민아가 보낸 메시지였다. 연아, 이혼 잘 끝났어. 너희 집 아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술 마시자. 서연은 곧 갈게라고 답장을 보내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비트는 천천히 구청 주차장을 빠져나와 대로로 접어들었다. 백미로서
구청의 회색 건물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의 차들의 행렬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사는 사랑의 끝은 돌이킬 수 없는 물과 같다고 노래했다. 서연은 볼륨을 조금 더 높였다. 그리고 엑셀을 밟았다. 차는 인파 속으로 함유하여 집을 향해 달렸다. 그녀는 알았다. 오늘부터 그녀의 인생은 새로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었다. 살이 병원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고연주는 임윤아를 부축하며 걸어놨다. 복도에는 베이지색 카페에 시갈려 있어 모든 발소리를 흡수했다. 천천히 그는 임윤아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얇은 니트 너머로 살짝 부른 그녀의 아랫배가 느껴졌다. 임윤아가 고개를 들어 웃었다. 눈이 반짝였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 초기 3개월은 조심해야 한다. 사실 나 그렇게 약하지 않은데 내 앞에서 약해야지. 고연주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머리에 턱을 부볐다. 산부인과 VIP 진료실 앞에는 몇몇 임산부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가족과 함께였다. 고연주는 스쿨터보거는 임윤아를 데리고 맨 앞 빈자리로 지켰겠다. 옆에 앉은 여자가 임윤아의 배를 한번 고연주는 양복을 한번 쳐다보았다. 눈빛에 부러움이 서려 있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임윤아님, 네. 고연준이 대답하며 임윤아를 부축해 이륙였다. 진료실은 넓었고 초음파 기계가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다. 의사는 임윤아에게 검사 침대에 누우라고 손짓했다. 고연준은 옆에 서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제리 아래 빼짜이자. 차가운 느낌의 임윤아가 살짝 몸을 떨었다. 고연준이 즉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긴장 푸세요. 의사가 말하며 탐촉자를 그녀의 배 위에서 움직였다. 스크린에 흐릿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탐촉자가 움직이자 작은 윤곽이 보였고 심지어 미약한 박동까지 보였다. 보이세요? 폐하 심장 소리입니다. 의사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현재 모든 게 정상입니다. 고연준의 숨이 멎는 데 됐다. 저 작은 그림자가 그의 아이였다. 이 인식이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물결을 일으켰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딴 했을 때보다 더 흥분되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출력해 건네주었다.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공복으로 오셔야 합니다. 고연주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흑백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보고 또 보았다. 마치 모든 디테일을 머릿속에 새기려는 듯했다. 진료실을 나오자 임윤나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아까 당신 얼굴 빨개졌었어. 그랬나? 고연주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입꼬리가 자꾸만 올라갔다. 처음 보는 거라 좀 흥분했나 봐. 그는 초음파 사진을 소중히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고파. 그가 물었다. 비서시켜서 전복죽 예약해 뒀는데 조금 임윤나가 고개를 끄다. 근데 일단 집에 가고 싶어. 당신 뜻대로 고연주는 그녀의 가방을 들었다. 차는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가 10여 통화 있었다. 모두 김 비서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다시 전화하지 않고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일이야? 김 비서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대표님 서진그룹 쪽 담당자가 갑자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오늘 체결하기로 했던 추가 여백권인데 고연준의 미간이 더 깊어졌다. 서진그룹은 그의 회사 최대 투자처였다. 지난 몇 년간 박 회장 일가에 투자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나중에 얘기해.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바로 집어넣었다. 임윤아는 그의 불쾌함을 눈치챘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별일 아니야. 고연주는 즉시 웃는 얼굴로 바꿨다. 그간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는 멍청이들 돌아가서 혼내줘야겠어. 그는 업무상의 일로 지금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박서현은 방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빈손으로 나갔다. 이민아는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 초음파 사진이 그의 주머니에 있다. 회사는 다음 달 상장 절차에 들어간다. 일단 성공하면 그는 수천억대 자산가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최고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차는 아파트 건물 아래에 멈췄다. 이곳은 그가 반년 전 이민아에게 사준 곳이었다. 회사에서 멀지 않았고 그녀가 좋아하는 북유럽 스타일로 인테리어 했다. 문을 열자 현관 수납장 위에 두 사람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이민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곁에 기대어 있었다. 고현주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이 사진을 힐끗 보다가 문득 집에 있는 웨딩 사진이 떠올랐다.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서현. 표정은 밋밋고 마치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흔들어 박서현의 그림자를 떨쳐냈다. 그 여자와는 이제 아무 관계도 없었다. 이민아는 소파에 앉아 육아 커뮤니티를 보고 있었다. 고현주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 총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아들일까, 딸일까, 다 좋아. 이민아는 그의 품에 기댔다. 당신 닮았으면 좋겠어. 너 닮아도 괜찮지. 눈이 크니까. 고현준이 그녀의 뺨을 꼬집었다. 애기 태어나면 우리 결혼하자. 정말? 이민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기쁨과 함께 약간의 불확실함이 서려 있었다. 그럼 박서연 씨 쪽은 그 여자? 고현준이 피식 웃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고시 집안 사람 아니야.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를 거야. 모든 사람이 네가 나 고현준의 아내라는 걸 알게 해줄게. 그는 결혼식 장면을 상상했다. 최고급 호텔에서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해서 그때 그는 이민아의 손을 잡고 품에는 아이를 안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박서현은 아마 생계를 위해 등받은 살고 있겠지. 이 생각이 그에게 묘한 퇴감을 주었다. 결혼 3년 동안 박서현은 늘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다. 마치 세상 만사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는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박 회장 일가에 기대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다. 이제 잘 됐다. 그는 그녀에게 보여줄 것이다. 차가 도움 없이도 그가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휴대폰이 또 울렸다. 여전히 김비서였다. 고현주는 자증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말했잖아 대표님. 서진그룹의 박 부사장님이 회신했는데 모든 협력을 전부 중단한다고 합니다. 금비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그룹 본사에 전화해보니 이건 박 회장님의 지시라고 합니다. 고현준의 미간이 찌부려졌다. 박 회장님, 박진태 회장님이 왜 갑자기 협력을 중단해?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금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방금 전화가 와서 저희 신용 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대출금을 조기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고현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이랑 계약서까지 썼는데 무슨 근거로 조기 상환을 요구해? 그쪽 말로는 서진그룹의 투자철의 소식을 듣고 저희 상관 능력에 대한 우려가 생겼다고 합니다. 고현주는 휴대폰을 진 채 손마시가 하얘졌다. 서진그룹 투자철에 은행의 압박.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알았어. 그는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무섭게 굳어 있었다. 이민아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예나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고현주는 심호흡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회사에 작은 문제가 좀 생겼는데 내가 처리하면 돼. 그는 발코니로 걸어가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진그룹의 한 부서장이었다. 예전에 몇 번 술을 마셔 그나마 안면연이 있었다. 왕 부장님, 저 고현준입니다. 그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 서진그룹이 갑자기 투자를 처리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전화기 저변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고 대표님, 이건 위선의 결정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 왕 부장이 잠시 뜸을 들였다. 다만 어제 오후에 박서현 사모님께서 본사에 다녀가셨습니다. 박서현이 고연준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다. 그 여자가 서진 본사의 외가 박 회장님과 만나셨습니다. 듣기로는 부녀 두 분이서 문을 닫고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나오실 때 박 회장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다고. 고연주는 전화를 끊고 발코니에 서 있었다. 바람이 옷깃으로 스며들어 조금 쌀쌀했다. 박서연이 박진태를 찾아갔다. 그리고 서진그룹은 투자를 처리했다. 이 둘 사이에 관련이 없을 리가 없다. 그는 이혼할 때 박서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걱정 마요. 얽매이지 않을 테니. 당시에는 그녀가 체니엄했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평온한 말투는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문나의 임신 사실을, 자신이 이혼하려 한다는 것을, 심지어 투자를 처리할 계획까지 세워도 했던 것이다. 고연준의 계력은 완벽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혼을 제안한 것도, 재산 분할을 정한 것도, 심지어 박서연의 반응까지도 그의 예상 안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그녀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 같다. 현준 씨, 이민아가 안에서 그를 불렀다. 고연주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허리를 짚고 거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안색이 조금 창백했다. 그는 즉시 다가갔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조금 어지러워. 이민아가 그의 몸에 기댔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고연주는 그녀를 부축했다. 마음속의 초조함과 불안감을 억눌렀다.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민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정말 나몰라니야. 그는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았다. 그냥 거래처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서 다른 데 찾으면 그만이야. 별이 아니라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졌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번호가 있었다. 예전에는 그가 걷어도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이제 보니 자세를 낮춰야 할 때였다. 첫 번째 전화는 이 대표에게 걸었다.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박 이사에게 바로 거절당했다. 세 번째는 조 전무에게 연결은 되었지만 최근 자금이 어렵다는 말만 했다. 고연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그에게 아첨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같이 그를 피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렵했다. 진정해야 한다. 서진그룹의 투자 철회가 타격은 크지만 회사의 기반은 아직 남아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 그는 이민나를 보았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걱정 마. 그가 웃으며 그녀의 배를 얼어만졌다. 내가 약속했잖아. 너랑 아이에게 최고의 삶을 주겠다고. 반드시 지킬게. 이민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그녀에서는 조용히 주먹을 쥐고 있었다. 고연주는 그녀의 작은 행동을 보지 못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계속 연락처를 뒤졌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반드시 최대한 빨리 돈을 구해야 한다. 창밖의 햇살은 좋았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떨어졌다. 눈부시게 밝았다. 하지만 고연주는 느꼈다. 무언가가 구름 위에서 아래로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지하 주차장은 조금 어두웠다. 고연주는 조수석 문을 열어 이문나를 앉혔다. 그가 막 안전벨트를 매주자 그의 휴대폰이 폭발할 때 놀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김비서라는 세 글자가 번쩍였다. 나중에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에 짜증이 거의 흘러넘쳤다. 대표님,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작품이 섞여 있었다.
고현준의 손이 차 문손잡이 위에서 멈췄다. 손마디가 세게 조여졌다. 뭐라고? 정말입니다. 재무팀에서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서진 쪽 저희 관리계좌 잔액이 이미 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임비서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은행에서도 방금 법무팀으로 전화가 와서 대출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3일 내로 500원의 여신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불가능해. 고현주는 무의식적으로 반박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서진이랑 우리랑 3년 협력 계약을 맺었어. 지난달에 막 추가 투자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처리해. 공문이 제 손에 있습니다. 서진그룹 지인이 찍혀 있어요. 김비서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대표님, 빨리 회사로 돌아오세요. 각 부서장들이 전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들 독촉 전화는 불이 날 지경입니다. 고현주는 전화를 끊었다. 머리가 윙윙 울렸다. 그는 차문에 기댄 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세게 눌러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왜 그래? 이민아가 몸을 기울여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회사에 무슨 큰일 난 거야? 아니야. 고현주는 몸을 이륙여 넥타이를 풀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다. 작은 문제야. 회사가 처리하고 올게. 그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턱 빈 주차장에서 유난히 시끄럽게 울렸다. 일단 너부터 집에 데려다 줄게. 그가 말했다. 핸들을 너무 급하게 돌려 타이어가 바닥에 쓸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민아는 말없이 안전벨트를 꽉 맸다. 그는 고현준이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차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고현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재모 팀장이었다. 대표님, 끝났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번 달 월급도 아직 못 졌는데 계좌에 20억도 채 안 남았습니다. 공급업체 성금도 못 낼 판입니다. 이유는 파악했어? 서진이 왜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는지. 고현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알아봤습니다. 최 부장이 빠른 속도로 말했다. 서진 재무팀에 아는 사람 통해 물어보니 박 회장님이 직접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한마디. 모든 협력 중단. 박진태. 고현준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다. 늘 그에게 상냥하게 되었던 그 노인이 왜 갑자기 이런 무자비한 결정을 내렸을까? 알았어. 그는 전화를 끊고 엑셀을 끝까지 발랐다. 차가 맹렬하게 튀어나갔다. 이민아는 손잡이를 꽉 잡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좀 천천히 가. 고현주는 그녀를 무시했다.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뿐이었다. 자금줄이 끊겼다. 은행은 대출 상한을 독촉한다. 공급업체는 대금을 요구한다. 직원들 월급은 기약이 없다. 만약 이 500억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자산 동결을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회사는 완전히 끝장이다. 그는 갑자기 이혼할 때 박서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지금 가진 모든 건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저 그녀의 불만 섞인 푸념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모든 글자가 칼날 같았다. 서진그룹 배투자는 그의 회사의 생명줄이었다. 배하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진태는 더 잘 알고 있었다. 설마 박서연이?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억눌렸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대값지마가 씨가 무슨 수로 박진태를 움직여 투자를 철회시킨단 말인가. 분명 박진태 자신의 결정일 것이다. 아니면 그의 회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지도. 차는 아파트 건물 아래 도착했다. 고현주는 시동을 끄지 않았다. 혼자 올라가 난 회사로 돌아갈게. 현준 씨, 이민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박 회장님 댁이란 관련된 거야? 고현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아무 일 아니라고 했잖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는 차문을 열었다. 집에 암전이 있어. 처리하고 돌아올게. 차문을 너무 세게 닫아.
차체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급하게 꺾고 유턴했다. 백미로 속 이민아는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마케팅팀의 이 대리를 만났다. 그 아가씨는 평소 그를 보면 늘 웃으며 인사했는데 오늘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피했다. 손에는 서류 몽치를 든 채 마치 피난 가는 사람 같았다. 뭘 그렇게 허둥대? 고현준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 대리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대표님. 그녀는 황급히 서류를 주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사에서 방금 메일이 왔는데 협력을 잠정 중단하고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고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는 곧장 회의실로 향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시끄럽단 소음이 즉시 멎었다. 시벽상의 눈이 일제히 그를 향했다. 불안과 당황, 그리고 희미하게 감지되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김 비서가 황급히 서류 한 부를 건넸다. 대표님, 이것이 서진그룹의 투자철의 공문입니다. 고현준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가장자리가 누군가에게 꽉 쥐어져 구겨져 있었다. 가장 아래에는 박진태의 친필 사인이 있었다. 용이 날고 봉황이 춤추는 듯한 필체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은행 쪽은 그가 공문을 책상에 내던지 며물었다. 법무팀장이 안경을 고쳤었다. 은행 측에서는 서진그룹의 투자 철회로 인해 저희 신용 등급에 영향이 생겼으며 계약 조항에 따라 대출 조기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3일 이로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을 신청하겠다고. 강제 집행. 고현준이 벌떡 일어졌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우리가 담보로 잡은 사옥이랑 공장만 해도 시가 수백억이야. 무슨 근거로. 그쪽 말로는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진그룹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저희 현금 흐름이 더 이상 운영을 지탱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회의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고현준은 눈앞에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를 따라 5년을 함께 싸워온 예부아들, 작년에 막스카우트에 온 임원들, 하나같이 얼굴에 절망이 쓰여 있었다. 그는 155파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었다. 김 비서, 당장 연락 가능한 모든 투자처에 연락해. 조건이 어떻든 일단 작은 공백부터 메워해봤습니다. 김 비서가 울상을 지었다. 수십 통 전화를 돌렸는데 서진그룹 투자 처리에 이기만 나오면 다들 핑계를 대고 끊었습니다. 왕 대표님 쪽은 이사회에서 당분간 저희에게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무능한 놈들. 고현준은 옆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거듭쳤다. 평소에 인맥 관리하라고 했더니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회사가 오늘날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서진그룹이라는 거목 덕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나무가 쓰러졌으니 누가 감히 있어 근 동아줄을 잡으려 하겠는가. 대표님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만약 내일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아마 지급해. 왜 못해? 고현준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 개인 계좌에 돈 좀 있으니 일단 그거 가져다 월급부터 줘.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은 30억 원 정도가 찍혀 있었다. 며칠 전 이민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려고 막 인출해둔 돈이었다. 일단 20억 회사 계좌로 이체. 그는 재무팀장에게 말하며 화면을 스크롤했지만 확인 버튼을 차마 누르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비자금이었다. 대표님 공급업체에서 또 전화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오늘 성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계현준은 눈을 감았다. 생산 라인이 멈추면 납기를 기다리는 주문들은 전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그 위약금만 해도 천문학적인 액수다. 기다리라고 해. 그는 눈을 떴다.
눈빛에 도끼가 서렸다. 내가 서진그룹에 다녀올 테니. 그는 양복 재킷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걸음은 크고 급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박진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야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노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준이냐? 회장님, 제 설명 좀 들어주십시오. 고현준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져 있었다. 애원이 섞여 있었다. 저희 협력은 늘 좋았습니다. 왜 갑자기 투자를 처리하셨습니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닙니까? 오해는 없다. 박진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내가 재모팀에 시킨 일이다. 왜요? 고현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서현 때문입니까? 저희는 이미 이원했습니다. 서현이와는 상관없다. 박진태가 말을 잘랐다. 내가 보기에 고 대표 회사는 우리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전화가 끊겼다. 뚫뚫하는 신호음이 귓가에 울리며 마치 망치처럼 고현준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댔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몇몇 직원들이 그를 보고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서진그룹이 투자 처리했대.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고현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회사는 그의 목숨이었다. 그가 가네뱅이 신세를 벗어날 유일한 자산이었다. 그는 빠르게 건물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고 서진그룹으로 향했다. 차창 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마치 지난 몇 년간 순탄했던 그의 인생이 갑자기 그 커브를 도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서현의 번호를 찾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았다. 그는 믿지 않았다. 박서현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 리가 없었다. 분명 박진태의 뜻일 것이다. 틀림없다. 택시는 서진그룹 건물 아래에 멈췄다. 고현준은 눈앞에 웅장한 마천루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이곳에 올 때 그는 늘 고개를 빡빡이 들고 다녔다. 자신이 서진가의 예비사위라는 생각에 우쭐해하며 지금 그는 이 건물이 마치 피 묻은 입을 벌린 거대한 개수처럼 자신을 삼키려 하는 것 같았다. 그는 심호흡하고 차문을 열었다. 어찌됐든 그는 들어가서 명확히 물어야 했다. 국어를 해서라도 투자를 다시 받아내야 했다. 고현준은 서진그룹의 투자철의 공문을 책상 위에 내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긴 회용 테이블 양 옆에는 임원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영업팀장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법무팀 사람들은 쌓여있는 해지 통보서를 보며 넥스를 잃고 있었다. 에이, 가장 침착하던 생산부사장마저 계속해서 보험병을 만지작거렸다. 뭐 다들 벙어리라도 됐어? 고현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해줬다. 관전 우리의 혈관이 툭툭 튀었다. 고작 서진그룹 투자철의 하나 때문에 우리가 반년이나 준비한 상장 계획이 이대로 무산되어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프로젝터에는 여전히 상장 로드쇼 PPT가 켜져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재무 예측 그래프에서 순이익을 나타내는 붉은 선은 원래 하늘을 뚫을 기세였지만 지금은 죽은 범처럼 화면에 축 늘어져 있었다. 대표님, 거래소에서 방금 통지가 왔습니다. 증권사무 담당자가 안경을 고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원래 다음 주 예정이었던 로드쇼가 긴급 중단되었습니다. 뭐가 중단돼? 고현준이 벌떡 일어졌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우리 서류는 이미 심사 통과했잖아. 그쪽 말로는 증권사무 담당자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작아졌다. 서진그룹의 투자철의 소식을 접했고 저희 상장 자격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평가는 객불. 고현준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놈들도 서진이 투자 뺐다고 하니까 이때 다시 우리를 물어뜯는 거야. 영업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방금 주요 고객사 3곳에서 전화가 와서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세 통의 계약 해지 통보서를 고현준 앞으로 밀었다. 저희가 납기를 맞추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며 이미 대체 공급업체를 찾고 있답니다. 고현준은 해지 통보서의 직위는 훑어보았다. 손등에 혈관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이 3곳은 회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고객사였다. 가서 그들이랑 협상해. 그는 영업팀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납기는 그대로 지킬 거고 가격은 5%더 깎아준다고 해. 더는 못 깎습니다. 재무팀장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의 앞에는 재무 상태표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친 숫자들은 끔찍할 정도였다. 원자재 가격이 10% 올랐습니다. 서진 자금이 빠지면서 저희는 성금조차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들은 이미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죽은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화면빛이 얼굴에 비쳐 창백하게 보였다. 고현주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주차장은 어제만 해도 직원들의 차로 가득했는데 오늘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그는 소문이 이미 퍼졌다는 것을 알았다. 발 빠른 사람들은 이미 몰래 다음 직장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증권사의 장이사였다. 고현주는 심호하고 전화를 받았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었다. 장이사님, 로드쇼 건 말인데요. 현주나 내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장이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희미하게 감지되는 고소함이 섞여 있었다. 너희 상황에 로드쇼는 절대 못해. 방금 기관 투자자 몇몇이랑 얘기했는데 다들 지켜보겠다고 하더군. 뭘 지켜봐요? 우리 펀더멘터링 문제 없습니다. 고현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펀더멘털을 장이사가 피시구졌다. 너희 현금으로는 전부 서진그룹 수혈에 의존했잖아. 이제 피가 끊겼는데 무슨 펀더멘털을 타령이야. 솔직히 말해줄게. 설령 로드쇼를 한다 해도 너희 기업 가치는 최소 절반은 깎일 거야. 잘못하면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고현주는 휴대폰을 진 채 손마디가 하얘졌다. 그는 반년 전 장이사가 가슴을 치며 장담했던 것을 떠올렸다. 상장만 성공하면 그의 몸값은 최소 10에는 뛰거라고. 그리고 장이사가 덧붙였다. 우리 주관사 계약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아. 계약을 파괴하시겠다고요? 파괴가 아니라 리스크 평가야. 장이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만약 너희가 3개월 내에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어. 전화가 끊겼다. 고현주는 창가에 서서 등 뒤에 셔츠가 식은땀으로 험법 젖는 것을 느꼈다. 상장 주관사는 떠나려 하고 핵심 고객은 도망가고 공급업체는 작업을 중단하고 은행은 대출 상한을 독촉한다. 그가 공들였다 올린 상장이라는 아름다운 꿈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눈에 보이는 속도로 초그라들고 있었다. 대표님 기술팀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저희 핵심 알고리즘 라이선스가 곧 만료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발 총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상대방이 라이선스 비용을 올리지 않으면 경신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고현준이 확 돌아보았다. 얼마나? 원래 연간 2억이었는데 지금 8억을 요구합니다. 날간도 같은 놈들. 고현주는 벽을 발로 거듭쳤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우리가 지금 이 라이선스가 절실한 걸 알고 저러는 거야. 그들이 서진그룹 투자철에 사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발총괄이 고개를 숙였다. 아침에 그쪽 사장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거품이 꺼졌으니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라고 하더군요. 고현주는 눈을 감았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서진그룹의 체면을 봐서 그에게
따뜻하게 되었다. 이제 그가 실각하자 하나같이 이빨을 드러냈다. 꺼지라고 해.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 자체 팀으로 개발해. 시간이 없습니다. 영국의 발총갈이 순우 숨을 지었다. 핵심 코드가 그들 손에 있습니다. 저희가 밤을 새워도 반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기술팀 핵심 인력 3명이 방금 사직서를 냈습니다. 고현준의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5년 전 회사를 처음 세웠을 때를 떠올렸다. 그와 동기 3명이 허름한 빌라에 모여 있었다. 그때는 돈도 자원도 없었다. 매일 4시간만 자고 반년 동안 라면만 먹으며 작은 공장을 지금의 규모로 키워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과거의 가난한 신세를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박서영과 결혼하면 상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는 마치 중마를 탄 광대 같았다. 서진그룹이라는 그 중마가 사라지자 그는 곧바로 원래의 모습으로 추락했다. 대표님 안내의 데스크에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행정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경제 채널인 것 같은데 저희가 상장 계획을 중단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보안팀 시켜서 쫓아내. 고현준이 소리쳤다. 목소리에 희미한 당황이 섞여 있었다. 이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정보를 입수했다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현준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역시나 카메라를 든 기자 몇몇이 회사 정문 밖에서 유리문 안을 향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끝났어. 생산 부사장이 중얼거렸다. 만약 기자들이 이 일을 터뜨리면 우리 대리점들이 난리가 날 거야. 고현준은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는 방 안에 의기소침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상장 후의 축하 파티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미 자신의 살기를 찾고 있었다. 다들 정신 차려. 그가 책상을 치며 기세를 되찾으려 했었다. 고작 좀 어려운 일 겪는다고 이래? 우리가 예전에 무슨 고생을 안 해봤어. 지금 회사 계좌에 돈 좀 있으니 일단 공급업체 대금부터 지불하고 생산 라인부터 돌려 물건만 출하할 수 있으면 모든 게 희망이 있어. 재무팀장이 안경을 고쳤었다. 계좌에 10억 도채 안 남았습니다. 아까 직원들 월급 지급하고 공급업체에는 아직 30억을 빚지고 있습니다. 고현준의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는 잊고 있었다. 아침에 막 자신의 비자금을 옮겨 월급을 지급했다는 것을.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오직 벽에 걸린 시계 제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마치 그의 회사를 위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 같았다. 내가 박수연을 찾아가겠어. 고현준이 갑자기 말했다.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 여자라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는 재키스를 집어들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걸음이 비틀거렸다. 안내 데스크를 지날 때 그 기자들이 유리문을 향해 사진 찍는 것이 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거의 도망치듯 건물을 빠져나왔다. 거리의 일살은 눈부셨지만 고현준은 온몸이 추웠다. 그는 길가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창고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리점 2곳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빼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 대금을 대신 받겠다고요. 고현준은 휴대폰을 진 채 눈앞이 침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았다. 한 장 또 한 장 멈추지 않고 그의 상장 꿈은 산산조각 났다. 완전히 한 조각의 찌꺼기도 남지 않고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이민아는 소파에 웅크린 채 쿠션을 안고 있었다. 기척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흐릿한 불빛 아래 그녀의 눈이 유난히 반짝였다. Hey,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가벼웠고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고현주는 신발을 갈아 신고 양복 재킷을 소파에 던졌다.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당신 기다렸지. 이민아는 몸을 일으켜 허리를 짚고 그에게 다가왔다. 주방에 밥 태워놨는데 좀 먹을래? 입맛 없어. 고현주는 그녀를 지나쳐 곧장 바로 걸어가 위스키병을 들고 잔에 따라왔다. 얼음이 잔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것이라서 유난히 선명했다. 이민아는 그가 고개를 들어 술을 반잔이나 들이키는 것을 보았다. 목적이 움직이는 곡선에서 짜증이 묻어났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손에서 잔을 뺏으려 했다. 조금만 마셔, 속 버려. 고현준이 맹렬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힘에 그녀가 비틀거렸다. 건드리지만 그가 낮게 소리쳤다. 눈에는 피바이 서 있었다. 이민아는 바에 기대어 겨우 몸을 가눴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고현준을 보았다. 오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초음파 사진을 함께 보던 남자가 지금은 통제불능의 야수 같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면 물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부터 이상했어. 회사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무 일 아니라고 했잖아. 고현주는 또 한 잔에 술을 따랐다. 손가락이 힘주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냥 거래처 몇 군데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 처리하면 괜찮아져. 박 회장님 댁 때문이야. 이민아는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오후에 발코니에서 전화할 때 서진그룹이 투자 처리했다는 말 들었어. 고현준의 동작이 잠시 멈췄다.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전화에 들었어? 아니야. 이민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었어. 고현준 나한테 말해줘. 정말 서진그룹이 투자 처리한 거야? 그렇다면 어쩔 건데. 고현준은 몸을 돌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처리하면 처리하는 거지. 나 고현준 철가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당신에서는 이민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건비서한테 들었는데 다음 달에 상장한다고. 상장 물 건너갔어. 고현준이 갑자기 소리치며 술잔을 바에 3개 내리쳤다. 술이 사방으로 튀었다. 만족해? 이제 다 알았잖아. 서진그룹은 투자 처리했고 은행은 대출 상황을 독촉하고 고객사들은 계약을 해지했어. 내 회사는 망하게 생겼다고. 너도 내가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기다린 거 아니야? 이민아는 그의 고함에 한 걸음 물러졌다.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그런 뜻 아니야. 그런 무슨 뜻인데? 고현주는 한 걸음 다가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돈 없어져서 이제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고현준 말 좀 가려서 해. 이민아의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나 당신 아이 임신했어. 회사 걱정 좀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당신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고 돌아와서는 화만 내잖아. 대체 날 뭘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밖에서 죽어라 일하고 돌아왔는데 네 눈치까지 봐야 해? 고현준이 문을 가리켰다. 여기 있기 싫으면 당장 꺼져. 그 말은 칼이 되어 이민아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다. 꺼지라면 꺼져줄게. 그녀는 코를 훌쩍이며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등은 꼿꼿했다. 고현준이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다. 그는 정말 그녀가 떠나길 바란 곳은 아니었다. 그저 마음속에 화를 풀 곳이 없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그는 초조하게 머리를 주워듣고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다. 화면을 가득 채운 연락처들 속에서 지금 당장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침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현준이 심장이 철용했다. 그는 침실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사과해야 할지 망설였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민아가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너 뭐 하는 거야? 고현준이 그녀를 막았었다. 당신이 꺼지라면 이민아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내 집에 며칠가 있을게. 그런 뜻 아니었어. 고현준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유나야, 아까는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소리치면 안 됐는데. 이민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고현준이 난 너한테 억지로 매달리는 사람 아니야. 처음 너랑 사귄 것도 내 돈 때문이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심호흡했다. 내 회사 정말 문제 없는 거야? 만약 정말 버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는 어떡하고. 그 말들은 바늘처럼 고현준이 심장을 찔렀다. 그가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었다. 마치 지금 그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는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다. 못 믿겠으면 그냥 가버려. 이민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신발을 갈아 신을 때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고현준, 난 박서연이 아니야. 네가 돌아오길 만약 기다려주지 않아. 문이 조용히 닫혔다. 딸깍하는 가벼운 소리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찍힌 마침표 같았다. 고현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문으로 달려가 맹렬하게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유나야, 그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힘없이 문에 기댔다. 마음이 텅 비었다. 방금 전의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끝없는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거실로 걸어가 바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보았다. 오후에 병원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그가 무심코 던져둔 것이었다. 그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주었다. 손가락으로 흑백 사진을 부드럽게 쓰렸다. 이것은 그의 아이였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의. 하지만 그는 이제 아이에게 안정된 집조차 줄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그는 심호흡하고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창고가 법원에 의해 압류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재산보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고현준의 머릿속이 윙 울렸다. 손에 들고 있던 초음파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김비서가 잠시 뜸을 들였다. 이문나 씨가 방금 저에게 전화해서 그 아파트 등기 부등본이 나왔는지 최대한 빨리 자기 명의로 이전하고 싶다고 물었습니다. 고현준은 휴대폰을 진 채 손마시가 하얘졌다. 그 아파트, 그가 몇 달 전 이민나에게 사준 것이었다. 계약금은 그가 냈고 대출금은 아직 합지 못했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머무렸다. 그리고 대표님 개인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고현준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졌다. 화면이 깨졌다. 지금 그의 마음처럼 그는 드디어 이민아가 방금 했던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살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침실로 걸어가 옷장을 열었다. 이민아의 물건이 많이 줄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 화장품은 절반이 사라졌고 드레스로의 그녀 옷들도 텅 비어 있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던 것이다. 방금 전의 다툼은 그저 핑계에 불과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통빗방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너무 무서웠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민아는 박서영과 달리 그의 돈만 보고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똑같았다. 휴대폰은 깨졌지만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주워 화면을 열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고 대표님, 저 유나 친구예요. 유나가 방금 저한테 전화해서 아이를 지우고 싶다고
어느 병원이 괜찮은지 물어보네요. 고현준의 심장이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차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아이를 지우게 할 수는 없었다. 절대로 이것이 지금 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이민나의 친구가 말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심지어 이민아가 아이만 낳아준다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생각했다. 박서현에게 빌어서라도 차를 몰던 중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그가 전화를 받자 이민나의 평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현준, 우리 헤어져. 유나야, 내 설명 좀 들어봐. 설명할 거 없어. 이민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나 이미 다 생각했어. 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너 따라서 고생하는 거 원치 않아. 그 아파트도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만났던 시간 동안의 보상이라고 생각해. 어디야? 내가 갈게. 고현준이 소리쳤다. 필요 없어. 이민나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고현준, 행운을 빌게. 전화가 끊겼다. 고현준은 차를 길가에 세웠다. 운전대의 머리를 밟고 상처 입은 짐승처럼 억눌린 울음소리를 냈다. 창밖의 밤은 점점 짙어지고 내 온 사인이 반짝이며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쳤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너무나도 외롭다고 느꼈다. 그는 박서연을 떠올렸다. 예전에 그간 늦게 귀가하면 그녀는 늘 등 하나를 켜두고 밥과 반찬을 데우며 그를 기다렸다. 그가 화를 내면 그녀는 절대 맞서지 않았다. 그저 그가 부순 것들을 조용히 치웠을 뿐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심지어 귀찮다고 생각했다. 그는 늘 박서연이 자신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누가 누구를 떠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빛났다. 문자 메시지였다. 예. 낯선 번호에서 온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속 임윤아는 병원 복도에서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배경에는 삶은 가라는 판말리 보였다. 고현준의 눈이 붉어졌다. 눈물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그가 잃은 것은 회사가 전부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100m를 보며 구겨진 셔츠를 정리하고 턱에 돋아난 수염을 만져보았다. 지난 4월 동안 그는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은 피발로 가득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마치 누구에게 맞은 것 같았다. 조수석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채권 출심 업체에서 보낸 문자였다. 어조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지우고 차문을 열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대성그룹의 안내 데스크 직원은 그를 알아보았다. 지난번 파티에서 만났을 때는 웃으며 고 대표님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그저 차갑게 방문자 기록부를 내밀었다. 왕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시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의실 앞기는 의자에 고현준은 2시간을 앉아 있었다. 물은 3번이나 리필되었지만 차갑게 식도록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는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가 빡빡한 양복을 입고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치 며칠 전에 자신처럼 고 대표님, 왕 대표님께서 들어오시랍니다. 비서가 마침내 그를 불렀다. 왕 대표는 넓은 책상 뒤에 앉아 태블릿 PC를 손가락으로 넘기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현준아, 내가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방법이 없네. 그는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고현준 회사의 뉴스가 떠 있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서진그룹 투자철에 연쇄 반응 일으켜 HJ 테크 파산 위기, 왕 대표님 50억만 투자해 주시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고현준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자는 대표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왕 대표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안경을 고쳐 썼다. 50억? 현준아,
넌 너무 순진해. 그는 의자 등 바디에 기대며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너희 회사의 핵심 기술이 서진의 특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쪽에서 투자를 빼면 내 기술 장벽은 사라지는 거야.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건 그냥 물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고현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왕 대표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의 회사는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서진그룹의 지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아, 맞다. 왕 대표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했다. 어제 박 회장님이랑 식사했는데 그 어르신이 내 얘기를 꺼내시다구나. 자네가 너무 조급하고 근시안적이라고. 고현준이 확 고개를 들었다. 박 회장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별 말씀 안 하셨어. 왕 대표가 고개를 저었다. 다만 서연이가 요즘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외국에서 바람 쐬고 있다고 하시더군. 박서연. 그 이름이 바늘처럼 예고 없이 고현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긁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조언 감사합니다. 왕 대표님. 대성그룹을 나서자 햇살이 눈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에서 박서연의 이름을 찾았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차마 누르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렀다. 그는 이혼하던 날을 떠올렸다. 박서연은 구청 문 앞에 서서 손에는 이혼 서류를 진 채였다.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를 날리며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다. 그녀는 옥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목소리는 고요한 연무처럼 평온했다. 당시 그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이제야 뒤늦게 깨달았다. 그 평온함 아래에는 뼈에 사무치는 의미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렸다. 대학 동기인 조민규였다. 그는 지금 한 투자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고현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현준아, 너 안 좋은 소식 들리던데. 조민규의 목소리에는 형식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다. 민규야, 동기 좋다는 게 뭐냐. 부탁 좀 하자. 고현준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져 있었다. 너희 사장님한테 잘 좀 얘기해서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달라고 해줘. 어렵지. 조민규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 리스크 관리팀에서 너희 회사 평가했는데 위험 등급이 너무 높아서 바로 기각됐어. 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솔직히 말해서 너 박 회장님, 대단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고현준의 심장이 콩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야. 우리 부사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서진그룹 박 부사장이랑 친하거든. 조민규의 목소리에는 가십거리를 말하는 듯한 한 분이 섞여 있었다. 이번에 서진이 투자 처리한 거 박 회장님이 직접 내린 명령이래. 네가 따님이랑 이혼하고 다른 여자 100까지 불려놨다고. 고현주는 휴대폰을 진 채 손마시가 하얘졌다. 그는 늘 박진태가 사업적인 판단으로 투자를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박 회장님이 또 그러시더래. 조민규가 말을 이었다. 너한테 투자한 건 전부 딸 얼굴 봐서 한 건데 이제 딸이 상처받았으니 더 이상 배운 망덕한 놈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전화기는 고현준의 손에 쥐어져 뜨거워졌다. 그는 박진태가 예전에 자신을 보던 눈빛을 떠올렸다.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미소 아래에는 어쩌면 딸에 대한 미안함이 숨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차를 몰아 박 회장의 본가로 향했다. 산중 턱에 위치한 그 빌라. 그는 예전에 매달 몇 번씩 갔었다. 박진태는 그를 붙잡아 식사를 대접하고 회사 얘기도 나누곤 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다. 고현준 씨 회장님께서 뵙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경비원은 무표정했지만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경함이 묻어 있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네요. 고현준은 경비원을 밀치려 했지만 상대방에게 어깨를 단단히 잡혔다.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경비원이 그를 보았다.
눈빛에 경념이 서려 있었다. 앞으로는 다시 오지 마십시오. 여긴 당신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고현주는 굳게 닫힌 철문을 보았다. 그 위에 노새고리가 햇빛에 차갑게 빛났다. 그는 문득 떠올렸다. 이 문은 예전에 그가 직접 두드릴 필요가 없었다. 집사가 늘 미리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유령처럼 차를 몰고 거리를 헤맸다. 한 카페를 지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창가 자리에 익숙한 모습이 앉아 있었다. 박서연의 절친 주민아였다. 그는 차문을 열고 달려들어갔다. 주민아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박서연 어디 있어? 고현준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쳤어? 주민아가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연아 외국 갔어. 너랑 무슨 상관이야? 외국? 고현준이 멍해졌다. 언제 갔는데? 이혼 다음 날 바로 떠났어. 주민아가 그를 보았다. 눈빛에 혐오가 가득했다. 네가 생각하기에 걔가 이 상처받은 곳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 고현준이 너 정말 대단하다. 차가 돈 쓰면서 바람 피우고 이제 투자 끊기니까 연아가 생각나? 고현준이 심장이 손에 꽉 쥐어지는 것 같았다.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늘 박서연이 국내에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고개를 숙이면 언제든 그녀를 찾아가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이미 떠났을 줄이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냐고. 주민아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농담을 들은 듯했다. 네가 혼인 중에 바람 피우고 개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릴 때는 왜 그런지 생각해봤어. 연아는 너한테 할 만큼 했어. 네가 너무 심하게 굳지 않았으면 걔가 어떻게 박 회장님한테 투자 처리해 달라고 했겠어. 주민아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내 눈으로 직접 봐. 이거 며칠 전에 연아가 외국에서 올린 사진이야. 아버님이랑 같이 바람 쐬면서 안색이 훨씬 좋아졌어. 사진 속 박서연은 해변에 서 있었다. 흰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몸에 내려앉아 금빛 해돋이를 두른 듯했다. 고현주는 사진을 보며 갑자기 눈이 시큰해졌다. 그는 박서연이 그렇게 편안하게 웃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 그녀는 늘 조용했고 눈빛에는 옅은 거리감이 있었다. 그는 늘 그녀의 성격이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은 그에게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었다. 또 뭐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걔가 그러더라. 주민아가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말투는 얼음장 같았다. 자기를 놓아줘서 고맙다고. 고현주는 카페를 나왔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졌다. 가로등이 켜지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마침내 그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해머는 한참을 올렸다. 그가 아무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박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한 시차를 넘어 힘이 한 작품이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차갑고 맑았다. 여보세요, 박서연. 고현주는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다. 마치 4% 나무를 문지르는 소리 같았다. 이 모든 거 네가 계획한 거지? 전화기 저변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같다. 고현준 씨, 박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나찬이 목선이에요? 고현주는 휴대폰을 진 채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거리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박서연의 체스판 위에 놓인 말 한 개에 불과했다. 그는 졌다. 골목 카페의 유리문이 세차게 열렸다.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고현주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양복은 구겨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빛은 불이 붙은 칼날처럼 창가자리를 향해 곧장 날아와 밝혔다. 박서연은 고개를 숙여 커피를 적고 있었다. 은스푼이 도자기 전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기척을 듣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고현주는 몇 걸음 만에 테이블 앞으로 다가왔다.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다. 그는 아람 못하지 않고 박서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 힘은 거의 그녀의 뼈를 부술 듯했다.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박서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말투는 평온했다. 고 대표님, 공공장소에서는 이미지 관리 중 하시죠? 이미지? 고현준이 웃었다. 웃음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내 회사는 파산했고 집은 압류당했고 마지막 남은 돈까지 은행에 뺏겼어. 그런데 나한테 이미지를 얘기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다. 고작 나랑 이혼했다는 이유로 박서연, 네가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했어? 주변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박서연의 시선이 그 렌즈들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고현준에게 말했다. 누우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고현준의 손에서 힘이 풀렸지만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그녀의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은 것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조여왔다. 하지만 이내 분노에 휩싸였다. 먼저 대답해. 왜 네 아버지를 시켜 투자를 철했는지. 박서연은 마침내 손을 뺏었다. 손가락으로 붉어진 것을 부드럽게 문질렀다. 그녀는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간 후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왜? 라고 생각하는데요? 난 몰라. 고현준이 소리쳤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다. 우리 결혼 3년이야. 감정은 없었어도 정은 있었어야지. 넌 내가 모든 걸 잃는 걸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정? 박서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이민나랑 삶은가 갈 때 정을 생각했나요? 당신이 회사 지분을 빼돌리고 부부 공동재산을 몰래 당신 어머니 명의로 돌릴 때 정을 생각했나요? 고현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내가 아주 교묘하게 했다고 생각했나 보죠? 박서연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폴더를 열어 그에게 내밀었다. 작년 3월 당신은 김비서를 시켜 허위 계약서로 회사 작은 모억 원을 당신 사촌의 유령 회사로 빼돌렸죠. 5월에는 우리 신혼집 등기 부등본을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바꿨고요. 지난달에는 그 포르쉐를 임윤아 명의로 이전했다고요. 화면에는 한 장 한 장의 두 채 기록과 서류 사진이 있었다. 시간, 금액, 담당자까지 명확하게 고현준이 동공이 축소되었다. 손가락이 떨리며 화면을 스크롤했다. 모든 사진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세게 내리쳤다. 이걸 언제부터 모은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처음으로 외박한 날부터요. 박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나 바보 아니에요. 고현준 씨, 당신 휴대폰 속에 애매한 문자들, 옷에 밴 낯선 향수 냄새, 카드 내역서에 불분명한 지출 다 보고 있었어요? 고현준이 확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왜 나랑 계속 살았던 거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박서연은 그의 눈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 박도 박 말했다. 아버지는 늘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당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고. 또 당신 회사가 막 시작하는 단계니 작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당신에게 부담 주지 말라고 하셨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테이블 위에 각설탕을 집어 커피전에 부드럽게 넣었다. 알아요? 당신에서 30억 엔젤 투자금,
내가 아버지께 무릎 꿇고 빌어서 받은 거예요. 당신이 생산 라인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을 때 난 엄마 유산까지 전부 당신에게 줬어요. 당신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당신은요? 박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억눌린 서러움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우리 집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고현주는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인 듯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는 늘 박서연이 회사 일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투자한 건 당신 회사가 전망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박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이 자동으로 어두워지며 그녀의 차가운 얼굴이 비쳤다. 내가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난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혼했고요. 아버지가 왜 자기 딸에게 상처 준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하죠? 고현준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네 아버지께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줘. 딱 한 번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필요 없어요. 박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난 이제 그런 거 바라지 않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당신이 혼인 중에 바람 피우고 재산을 빼돌린 증거들 이미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법원에서 재산을 다시 분할할 겁니다. 당신 명의 그 빌라, 그리고 당신이 몰래 빼돌린 주식들 전부 돌려받아야겠어요. 고현주는 그녀가 돌아선 뒷모습을 보며 갑자기 당황했다. 그는 달려가 다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힘이 훨씬 약했다. 애원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응? 나이며 나랑 깨끗하게 정리할게. 재산도 다 너한테 돌려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박서연은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눈빛에 혐오가 가득했다. 고현준 정말 역겹네요. 그녀는 구겨진 소매를 정리했다. 말투는 얼음장 같았다. 내가 이런 짓을 하는 게 당신이 돌아오길 바라서라고 생각해요. 난 그냥 내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과 당신 회사, 그리고 당신의 임이나 전부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풍경 소리가 또 울렸다. 박서연은 문으로 걸어가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맞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볍게 날아왔다. 조롱이 섞여 있었다. 잊을 뻔했네요. 이민아 씨 어제 병원에서 낙태 수술했어요. 당신한테 전해달래요. 그 수술비, 당신이 사준 그 아파트 값에서 까라고. 고현주는 그 자리에 마치 저주에 걸린 듯 얼어붙었다. 그 마른 독을 바른 비수처럼 정확하게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아파서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박서연의 뒷모습이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햇살이 그녀의 몸에 내려앉자 금빛 테두리를 두른 듯 했다. 하지만 그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온몸이 차가웠다. 카페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렀다. 옆 테이블의 연인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했다. 커피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고현준과는 상관없었다. 그는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가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보았다.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 그 자극적인 증거들을 알고 보니 그가 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박서연이 귀찮아서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었다. 알고 보니 그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친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성공은 서진그룹의 지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진실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위선적인 가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그 아래에 있는 이기적이고 비열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아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 주변의 시선이 바늘처럼 그를 찔렀지만
그는 이미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법원에서 옥문자였다. 다음 주 개정 통지였다. 박서연이 그를 혼인 중 부정행위로 고소하고 재산 재분할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고현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은 여전히 그 증거 사진들에 멈춰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명했던 이처 확인서 사진들을 보며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점점 커지다가 마지막에는 억눌린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대결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다. 그는 졌다. 완패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었다. 법원의 압류 딱지가 바람에 물려 유리문에 붙어 있었다. 붉은 직인이 흐린 날씨에 유난히 선명했다. 고현주는 회사문 앞에서 서 HJ 테크라는 네 글자가 인부들에 의해 철거되는 것을 보았다. 둔탁한 충격음이 울렸다. 대표님 선명 좀 부탁합니다. 파산 관제인이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자산 실사 완료됐습니다. 이게 최종 목록입니다. 고현준의 손가락이 서명란 위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펜촉의 잉크가 종이에 떨어져 작은 검은 그림자를 번지게 했다. 그는 5년 전 회사를 등록할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비슷한 서류에 이름을 썼다. 그때도 펜초는 의기양양한 떨림으로 가득했었다. 서명하시죠. 관제인이 재촉했다. 은행 사람들이 안에서 단범을 인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펜을 내려놓았다. 필체는 악필처럼 지저분했다. 한때 계약서에 수백억짜리 주문을 서명했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다.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자리마다 있던 컴퓨터는 모두 치워지고 몇 장의 흩어진 종이만 남아 있었다. 탕비실의 커피 머신은 그대로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익숙한 버튼을 누를 사람은 없었다. 그의 사무실은 맨 꼭대기층에 있었다. 문을 열자 햇살이 통창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빛 그림자를 남겼다. 책상 위의 화보는 이미 말라 죽었고 이쁜 폐지처럼 노랬다. 대표님, 김 비서가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손에는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남은 대표님 물건입니다. 상자 안에는 액자 하나뿐이었다. 회사가 처음 이전했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은 맨 가운데 서서 직원들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의 사무실은 지금만큼 크지 않았고 에어컨은 늘 물이 새지만 모두의 눈에는 빛이 있었다. 고현주는 액자를 들어 사진 속 젊은 자신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갑자기 그 사람들의 얼굴이 흐리해졌다. 그는 심지어 뒤주위 안경 쓴 프로그래머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사흘 밤을 새워 회사의 첫 번째 대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저들 떠났나?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오전에 보상금 받고 다들 떠났습니다. 왕 이사님은 새 직장 구했다고 서진그룹 자회사로 간다고 했습니다. 고현준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마치 지금 그의 인생처럼. 다시는 맞출 수 없게. 아, 맞다. 김 비서가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다. 방금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겁니다. 대표님께 온 거라고 합니다. 봉투에는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다. 열어보니 은행카드 한 장과 촉지가 떨어졌다. 필체는 이민아의 것이었다. 단정했지만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네가 준 돈 전부 여기 있어. 아파트는 이미 매물로 내놨고 매매 대금은 네 통장으로 들어갈 거야. 우리 이걸로 깨끗하게 끝내자. 고현주는 그 은행카드를 진 채 손마시가 하얘졌다. 그는 며칠 전 병원에 갔을 때를 떠올렸다. 간호사는 임윤아가 이미 퇴원 수속을 밟았다고 했다. 뱃속의 아이는 지켰다고 했다. 그때 그는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수학에서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들려왔다. 또 뭐라고 했어?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물었다. 김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앞으로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고현주는 은행카드를 바지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금속의 차가운 기운이 옷감을 뚫고 스며들었다. 그는 통창 앞으로 걸어가 아래층의 풍경을 보았다. 이삿짐 센터 트럭이 짐을 싣고 있었다. 프린터 파일 캐비닛, 심지어 그가 직접 산 구석의 행운목까지도 모두 암유 딱지가 붙어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였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 박서연은 외국의 거리에서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곁에는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쇼윈도의 전시품을 보며 웃고 있었다. 발신인은 주민화로 되어 있었다. 문자 내용은 한 줄뿐이었다. 연아 다음 달에 약혼해 상대는 케임브리지 교수야. 고현주는 사진 속 박서현의 웃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이 무언가에 갉아먹히는 것 같다. 아파서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결혼기념일 날을 떠올렸다. 그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이민나와 영화를 보러 갔다. 박서연은 혼자 집에서 한상 가득 음식을 차리고 그를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음식은 모두 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는 아직 빛이 있었는데 이제 그 빛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다. 대표님, 법원 사람들이 왔습니다. 검비서의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여기 모든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고현주는 몸을 돌렸다.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손에는 압류 딱지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능숙하게 사무실 문에 딱지를 붙였다. 동작은 마치 정해진 절차를 수행하는 것처럼 빨랐다. 고현준 씨, 이것은 소환장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다음 주 수요일 개정입니다. 박서현 씨가 귀화를 혼인 중 부정행위 및 불법 재산 이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소환장의 날짜는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고현준은 그 종이를 진 채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웃었다. 그는 이혼하던 날을 떠올렸다. 박서연은 구청문 앞에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를 날리며 깨끗한 이마를 드러냈다. 그녀는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항복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것은 심판의 시작이었다. 모든 요행, 모든 오만,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이 순간 모두 웃음거리가 되었다. 사무실 건물을 나설 때 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현주는 우산이 없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길가의 플라타너스 잎이 바람에 불려 사방에 흩날렸다. 마치 그의 흩어진 인생처럼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박 회장의 본가는 들어갈 수 없고 부모님의 집은 이미 그가 담보로 잡았다. 이민나의 아파트도 매물로 나왔다. 그는 유령처럼 거리를 해냈다. 한편의 점을 지나다가 그는 가장 싼 생수 한 병을 샀다. 계산할 때 점원이 그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혹시 그 HJ 테크 사장님 아니세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고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수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에서 점원이의 수근거림이 들려왔다. 듣자 하니 아내한테 뒤통수 맞았다던데. 매사 망하고 바람까지 피우고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셔츠를 적시고 등에 차갑게 달라붙었다. 그는 육교 위로 올라가 다리 아래 쉴 새 없이 오가는 차들을 보았다. 차들의 불빛이 이루는 강물 속에 익숙한 흰색 비틀한 데가 지나갔다. 박서연의 차였다. 그는 맹렬하게 육교를 뛰어내려가 따라잡으려 했지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치여 넘어졌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왔다. 흰색 비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고현주는 빗속에 앉아 찢어진 바지에서 피가 스며 나오는 것을 보았다. 빗물과 섞여 하수구로 흘러 들어갔다. 그는 박서연이 예전에 늘 그가 너무 급하게 걷는다고 사고나기 쉽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가 늦게 귀가할 때마다 그녀는 문 앞에 슬리퍼 한 켤레를 놓아두고 옆에는 반창고를 두었다. 그때 그는 늘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그것이 그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져본 옴기였다는 것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낯선 번호였다. 그가 받자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현준 씨, 박서연 씨의 대린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소송 관련하여 기아의 재산 을릭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에서 기아에게 빈손으로 나갈 것을 판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비는 계속 내렸다. 도시의 모든 구석을 씻어내렸다. 고현주는 천천히 일어나 절뚝거리며 앞으로 걸어갔다. 폰 웨딩드레스 샵을 지나갔다. 쇼윈도의 흰색 웨딩드레스가 불빛 아래 반짝였다. 그는 이민아에게 성대한 결혼식을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다. 지금 생각하니 그 결혼식은 박서연의 것이었어야 했다.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녀는 빌린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내라고 대답했다. 그는 강가로 걸어갔다. 비안 계속의 강물은 해역색으로 빛났다. 멀리서 화물선이 경적을 올렸다. 소리는 둔탁하고 마치 애원하는 것 같다. 주머니 속 담배는 피었고 라이터는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박서연을 만났던 카페를 떠올렸다. 그녀는 평온하게 그를 보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에게 투자한 건 내가 한때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박서연의 사랑이었다. 서진그룹의 지원이었다. 그가 무시했던 그 진심들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렸다. 그는 강둑에 쭈그려 앉아 빗물이 얼굴을 때리도록 내버려 주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다만 눈이 뻑뻑하고 아팠다. 휴대폰은 쓰레기통에 던져졌고 소환장은 바람에 날아갔다. 회사는 없어졌고 돈도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졌다. 그는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온몸에 초라함과 후회만이 남았다. 비가 그칠 때의 하늘가에 동이 트기 시작했다. 고현주는 몸을 일으켜 강물 위에 피어나는 힘이 한 빛을 보았다. 문득 박서연이 일출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예전에 그는 늘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제의 시간은 있지만 곁에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일출을 봐줄 사람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돌았었다. 발걸음은 납을 채운 듯 무거웠다. 법원 앞을 지날 때 게시판에 그의 회사 파산 공고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래에는 기자면 멸치 모여 공고를 향해 사진을 찍고 있었다. 누군가 그를 알아보고 카메라를 들고 쫓아왔다. 플래시가 눈앞에서 터졌다. 마치 수많은 뺨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고현주는 도망가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그는 등을 꼽고 씹혀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갔다. 그 렌즈들이 그를 향하도록, 그 수근거림이 귀 속으로 파고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인생이라는 이 시험에서 그는 백지를 제출했다. 모든 객관식 문제는 틀렸고 모든 주관식 문제는 잘못 계산했다. 마지막에 남은 것은 완전한 패배라는 네 글자뿐. 그의 남은 인생 모든 날에 새겨질